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상식 밖의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당을 이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은 또 이를 즉각 거절한 뒤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친윤계가 내세운 한동훈 흔들기의 명분은 공천을 공정하지 않게 할 것 같다는 우려지만 실제 배경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들이댄 게 계기가 됐다는 시각이 여당 안에서조차 지배적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여야의 총선 전쟁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여권부터 분열하는 모양새인데, 먼저 오늘 출근길에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못 박은 한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부터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전날 할 일을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냈던 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지적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사퇴 불가 발언 1시간쯤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생토론회 시작 30여 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한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더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흙탕물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황이니 그걸 좀 가라앉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에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한동훈 흔들기의 명분은 한 위원장이 공천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윤들이 내세운 불공정 공천 조짐의 대표적 사례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한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사퇴를 요구한 시점 역시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를 이틀 연속 언급한 직후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을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친윤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공천 방식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총선이 사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인물의 지역구 출마를 깜짝 발표하는 등의 행위가 이른바 사천 논란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사퇴 논란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은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한 위원장이 지난주 처음으로 우려의 뜻을 전한 게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이 정치 공작이라는 대통령실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김 여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지역구 출마를 한 위원장이 직접 밝히면서 대통령실을 자극했고, 더 나아가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한 건 대통령실의 불만에 불을 댕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오늘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일부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소극적이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도 자리를 내놓지도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가까운 친윤계는 오늘도 김 여사를 엄호하면서 한동훈 사퇴론을 계속 띄웠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는 처지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계속해서 유정화 기자입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저게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의 핵심은 몰카 공작이고 가방을 반환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영남 중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찾아온 정권이냐며 한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퇴론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이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며 사퇴론에 처음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사과해선 안 된다고 쓴 겁니다. 여권 일각에선 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면 당내에선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며 한 위원장의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몇몇이 그런 당의 여론이나 이런 당의 의사를 마치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JTBC 유정화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후보 시절부터 있었죠. 당시 김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취임한 뒤에도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과 경쟁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분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간의 논란들을 구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 등을 사과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취임 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인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경호원 10여 명을 대동한 채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새로운 의혹들도 터져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커지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정부 여당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의 불협화음도 처음이 아니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여당 지도부 이렇게 6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관계가 노출됐는데 이번엔 비서실장이 직접 사퇴하란 요구를 전달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기획과 결정을 따르겠다며 한 말입니다. 호응과 카풀까지 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이어졌고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윤리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선 내부 총질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과 자주 만나 3시간씩도 이야기한다며 이른바 윤심도 강조했지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대통령실의 압박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입장을 같이 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이후 대통령실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다 결국 사퇴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한 위원장까지 사퇴할 경우 윤 대통령 집권 2년도 안 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여당 대표 2명이 물러나고
그 사이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6차례나 지도부가 바뀌게 됩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논란이 일 때마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대놓고 당무에 개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당무 개입이 중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번 사태 국민의힘을 취재하고 있는 강희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안 나가겠다는 뜻이 분명해 보이는데 강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요. 임기 등 비대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비대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무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데요. 물론 일부 의원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연판장을 돌리거나 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도 한 위원장이 받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네,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내막을 모르는 다수의 의원들은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갈등이 어떤 결론을 맺느냐는 결국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느냐로 이어지는데요. 즉 공천권과도 직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일부 의원들과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숨죽이고 분위기를 보고 있다거나 주말에 갑자기 불거진 이슈여서 하루 이틀 당내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총선을 앞두고 악재라는 이 위기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통령실이냐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입장도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물론 양측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어쨌든 당정은 공동 운명체라면서 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권에서 대통령실의 이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더 확산되는 건 사실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 역시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조만간 두 사람이 회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던 민생토론회에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나 대형마트 효율처럼 민생과 진짜 직결된 정책의 변화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시작 30분 전에 대통령실에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겁니다. 결국 토론회는 대통령 대신 장관급이 참석하는 걸로 급히 바뀌었고 오늘 자리에서 여러 주요 정책들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주는 매장 정보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을 문의했습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만 원. 그냥 기획값에서 빼드리는 거예요.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이 정한 기준의 10배 수준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측에서 전화 오시면 25만 원을 누가 선납을 잡았냐고 여쭤볼 거예요. 고객님이 내신 걸로 돼야 돼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통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보조금 혜택을 누리자는 취지로 1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통신비가 체감할 만큼 내리지 않은 데다 불법 보조금까지 성행하면서 결국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 추가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 일정 기간 약정하면 통신비 일부를 깎아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 상태라 보조금을 지급해도 가입자는 늘지 않는다며 결국 과거로 돌아가 소수만 혜택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희림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자 방심위 노조가 이를 반박하며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형제로 추정되는 인사가 민원을 신청했고 이해 충돌에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목 방심위원 2명을 위촉했습니다. 방심위는 전례 없는 여야 6대1 구도가 됐는데 노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오늘 공개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란 제목의 보고서엔 위원장 형제로 추정되는 류모 씨가 민원을 신청해 접수된 상태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류 씨는 민원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 유희림 위원장은 어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민원 사주 의혹을 적극 반박하면서 관련 내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방심위 노조가 오늘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내부 보고 나흘 후 해당 민원은 단순 취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는 보고서 작성 여부를 떠나 위원장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민원 취하 여부 등 관련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문재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이종옥 전 KBS 기자를 대통령 목 방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방심위는 여야 6대1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 방심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모레까지도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 특히 호남 서쪽 지역은 20cm까지 쌓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북 순창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눈이 지금도 많이 오고 있군요. 얼마나 쌓였습니까? 네, 오후 7시 현재 적설량이 6.2cm인데요. 오후 들어 쉴 새 없이 내려 마을 곳곳에 이렇게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굵은 눈발이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 순창 복흥면은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해가 빨리 지고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집 지붕과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눈구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눈길 사고 또 빙판길 사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의 한파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종일 영하권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차도에도 살얼음이 계속 껴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오후 3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한 다리 인근에서 차량 4대가 미끄러지면서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도 차 5대가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차들이 뒤엉켜 통행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눈이 더 쏟아질 예정이라죠?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도 눈이 이어져서요. 제주 산지에 최고 60cm 이상, 호남 서부 2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3에서 10cm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한파특보도 더 확대 강화돼 내일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하는 만큼 도로 살얼음에도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강원 지역엔 최대 4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더니 오늘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열리고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발 1458m 발왕산은 눈에 파묻혔습니다. 탐방로 울타리 빼면 모든 게 새하얗습니다. 멀지 않은 대관령, 공식적으로 쌓인 눈의 양은 15.5cm. 풍경은 영화 속 겨울왕국입니다. 저는 이런 풍경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강원 산지엔 어제부터 많게는 44cm 눈이 쌓였습니다. 도심 지역으로 들어가면 난립니다. 중장비로 이틀째 치우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한 곳에 모아놓은 눈이 이렇게 사람 키만큼 높이 쌓여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금방 얼어버려서 이렇게 올라와 설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대관령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22도였습니다. 한파가 닥치면서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비상입니다. 어젠 경기 일정을 조정해야 했고 오늘 경기장에 갔더니 응원석은 비었습니다. 자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체 관람입니다. 그냥 응원차 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시간씩 밖에서 일해야 하는 대회 관계자도 겨우 버팁니다.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얼굴이 너무 뜯길 정도로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몸 녹일 수 있는 난방 텐트 설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전기차 운전자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충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도 짧아지기 때문인데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미국에선 충전소가 자동차들의 무덤으로 변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겨울철 전기차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김도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입니다. 여러 종류의 전기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엔 전기차 운전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까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조금 어디서 충전해야 되지 조금 걱정은 했었는데 그런 좀 심적인 부담감은 있었죠. 전기차로 매일 장거리 외근을 다니는 직장인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될까 노심초사입니다. 하루에도 최소 100에서 200km는 타는데 겨울에는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꼴? 웬만하면 충전소 보이면 항상 충전을 하게 되죠. 차가 설까 봐 불안한 것도 있어서. 겨울엔 실내보다 실외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평소보다 멀리 못 갑니다. 날이 추우면 배터리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난방을 켜면 달릴 수 있는 거리는 더 짧아집니다. 한 20-30%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떨어져. 장거리는 조금 힘들어요. 평택이나 대전이나 가자면 좀 힘들지. 그래서 겨울엔 전기차를 실내에 보관하고 난방도 미리 틀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되도록이면 실내로 들어가서 차를 보관하고 또 충전도 실내 충전기를 이용하는 부분 따뜻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수준의 한파 속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절을 하는 15,900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인혜 기자, 지금도 유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몇 시간째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59분부터 시작했으니까 7시간째입니다. 지금 이곳 기온은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됩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얼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유가족들은 몇 명씩 조를 짜서 묵묵하게 한 번 한 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나간 절의 수가 6,000배를 넘겼습니다. 유가족들은 15,900배를 다 하더라도 내일 오전 9시까지 절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족들 요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자는 건데요. 법안은 사흘 전 정부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죠. 유족들은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 요구 권한을 포기하고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태원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당의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다시 표결을 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부 조항을 빼고 다시 협상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재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을 제한한 무기징역으로 최윤종을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유족들은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냐며 반발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주머니엔 둔기를 넣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입니다. 범행을 반성하긴커녕 취재진을 보고 웃음을 띠는가 하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윤종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왜 안 쓰러지지라고 했고 경찰에겐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가 저항해서 일이 커졌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 참회하길 바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왜 살리느냐며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으니 최윤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시민들 대중교통비 부담 줄여줄 새 교통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따로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 경기패스, 인천시 인천아이패스 이렇게 4개입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서울 안에서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합니다. 6만 원 정도의 무제한으로 따릉이까지 딸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 시민이지만 서울 밖으로 나갈 일이 많다면 전 국민이 대상인 K패스가 유리합니다. 매달 대중교통 60차례까지 나중에 환급을 해줍니다. 경기도민은 더 경기패스, 인천 시민은 인천 아이패스가 좋습니다. K패스와 달리 제한 없이 타는 만큼 환급해주기 때문이죠. 혜택을 준다니 좋긴 한데 카드가 4개에다 범위가 제각각이라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도권 교통 문제에 정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모두 얽혀 있다 보니 경쟁하듯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신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다퉈 교통비 지원 정책을 내놓은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따로 시작했지만 협력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지난해부터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과 경기, 오늘도 묘한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로운 지원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5만 8천 원 정도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에 출시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 경기 패스를 소개하며 서울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주장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한 번 신청해서 발급받은 평생을 쓸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란 기후동행 카드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가며 생활하는 시민들은 뭐가 더 나은지 헷갈립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좀 체감상 느끼기는 쉽진 않아서 결정은 못했어요. 아직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의 인천 아이패스, 국토부의 K패스까지 비교해봐야 할 게 많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난립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별로 다양한 자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이나 이 툴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통합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얼마 전 중학생들이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쏘며 놀다 붙잡혔는데 그중 한 여중생이 이번엔 자기 집 앞에서 그러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딸이 잘못을 깨우쳐야 한다며 아버지가 직접 신고한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노란머리 여중생이 친구 2명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여학생 집 앞에 내리는 아이들, 복도엔 이미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아이들은 후다닥 올라탑니다. 문 사이로 보인 복도는 희뿌연 소화 분말이 가득합니다.
문틈으로 하얀 가루가 들어오자 아이들도 손을 내젓고 코를 막습니다. 여중생이 자기 집 대문과 복도에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이 여중생 아파트에 소화기를 뿌린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여학생이 낀 무리 아이들은 이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에서 소화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학생 아버지는 타일렀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막 욕설을 하면서 소화기를 갖다 뿌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피해는 보상하기로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가 걱정입니다. 또 속상한 게 어저께 딸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어제 미역도 뿌려주고 용돈도 주고 제발 좀 잘 좀 하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진 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영웅남이 돼버렸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나 뉴스 나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아이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처벌받더라도 달라질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법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아이가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경찰은 조만간 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아이가 조사받길 바라는 아버지 마음은 아팠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남 김해 딸기 농가 여러 곳에서 야금야금 딸기가 사라져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한 달 만에 그 딸기 도둑이 잡혔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산 동네 주민으로 술집을 돌며 훔친 딸기를 팔아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딸기값이 올라 수확하는 손길도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하우스에 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 빨간 딸기가 주르륵 달려있던 줄기가 휑해진 겁니다. 이런 하우스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우리 집 딸기도 없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동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를 세놓고 숙식을 하면서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돌아가면서 순찰로 계속 돌았습니다. CCTV는커녕 가로등조차 없는 넓은 들판, 누구 소행인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를 자주 오가는 차들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잘 아는 이의 소행일 거란 의심도 가졌습니다. 딸기를 재배한다는 것조차 구분이 힘들거든요. 어느 농가에 이런 딸기를 재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주변인일 것이라는 그런. 눈에 띈 차량을 추적해 잡은 도둑. 이 마을에 오래 산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380kg, 시가 78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주점을 돌며 한 바구니당 5만 원씩 받고 팔아 유흥비로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지방 사람이 알기를 바랬는데. 경찰은 50대 남성을 구속하고 훔친 게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하니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와 피카소, 이후환 같은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들이 쏟아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잘 닦인 유선형의 차들, 도로를 달리는 모습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슈퍼카들입니다. 46억 원어치, 미술작품 47점은 모두 피카소, 이우환 등 네로라 하는 유명 작가들 겁니다. 쌓인 5만 원권 돈다발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이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16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재산을 추적해 찾아낸 물건들입니다. 일당은 매일 6억 원을 대포 통장 100개로 나눠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돈 세탁을 위해 슈퍼카나 해운대 고급 아파트, 심지어 회사를 사고 팔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는 강남 부자 행세를 했습니다. 엔진오일 비용만 2,500만 원이 든다는 시가 45억짜리 부가티 차량입니다. 일당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이런 슈퍼카들을 타고 다니며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런 초호화 생활은 검찰에 붙잡히며 끝났습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와도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큼 숨겨둔 범죄 수익이 있다면 이들한테는 어떤 처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세탁한 550억 원 중 검찰이 추징 보전한 건 535억 원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자금 세탁 총책 등을 구속 기소하고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30대 주범을 쫓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23년 전 오늘 지하철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70대 장애인이 떨어져 숨지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많은 게 달라졌지만 부족한 것도 여전히 많다면서 오늘도 시위를 이어갔는데 이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01년 1월 20일 70대 노부부가 여기 있던 리프트를 탔습니다.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휠체어 장애인인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 23년이 지난 오늘도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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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풍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대중들한테 피리피는 거야? 사람을 퇴근시켜 사람 자체를. 오늘도 충돌이 있었고 2명이 연행됐습니다. 공권력과 부딪히고 시민 눈초리 받으면서 이어간 시위. 장애인 이동권은 그래도 개선됐습니다. 2001년 13.7%였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9.6%가 됐습니다. 당시엔 집계조차 안 되던 인력사 일동선 확보율은 95%까지 올랐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단 한 곳만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도 그 지역 장애인은 발이 묶인다고 했습니다. 24년도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울시는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 시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들어온 시민 민원만 9,093건입니다. 사회적 간접 손실 비용이 한 4,450억 정도. 열차 지연 및 운행 감소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입은 피해를 산출한 겁니다. 23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면서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뉴햄프셔 경선에서 트럼프와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의 양자 대결로 좁혀진 건데 서로 거친 말까지 오가며 공방이 거셉니다.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던 디센티스 주지사가 돌연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Trump is superior to the current incumbent, Joe Biden.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와 헤일리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디센티스의 사퇴 전 C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50%의 지지율로 39%인 헤일리를 크게 앞섰습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이틀 앞두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를 지지하며 사퇴하면서 갈 길 바쁜 헤일리에게 부담이 가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경선 승리를 확신하며 부통령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론 헤일리를 향해 세대가리 공산주의자라며 공격의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Pro-China, pro-open borders, pro-war, and they're pro-Biden. 헤일리는 트럼프의 나이 문제를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자신을 헷갈리고 바이든과 오바마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You don't be surprised if you have someone that's 80 in office. Their mental stability is going to continue to decline. 트럼프의 독주냐, 헤일리의 약진이냐. 오는 23일 뉴햄프셔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체스터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이달 초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종차별에 스프레이 공격까지 당하고 현지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이탈리아 밀라노 꼬르소꼬모 거리로 관광을 간 20대 남성 A씨는 흑인 괴한들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원숭이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것도 약간 인종차별적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100m 전부터 그런 소리를 하면서 미아하고 있다가 막 칭칭총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8명의 괴한들은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을 하며 A씨를 포함한 한국인 4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목걸이를 채가더라고요. 그걸 넘어뜨리고 눈을 벌려서 거기다 스프레이 뿌리고 또 다른 한 명 거기서 이제 휴대폰을 가져간 거죠. A씨는 3,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이후 현지 밀라노 주재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응급실이나 경찰서 위치 정도? 이제 통역 이런 건 아예 안 됐고요. 외교부 측은 영사조력법상 통역 문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제공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같이 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현지 경찰서에 신고 접수는 했으나 3주가 다 돼가도록 수사 관련 진전 상황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정재은입니다. 유명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퍼뜨리다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데 10대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온라인에 그 흔적들이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이 남성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JTBC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다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엉덩이에다가 번호를 매긴 거죠.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전 2번.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 때리거나 극장에 가둬서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대로. 네? 아니 아들이 죗값을 받은 건 영상을 찍고 올린 건데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30대 박모 씨는 한때 잘 나가던 의류 쇼핑몰 사장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네,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대형 브랜드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2021년 9월 박 씨가 체포됐습니다. 체포 사흘 뒤엔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취재 결과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 제작, 유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동영상이 촬영된 건물이야. 여기서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그대로 유출됐어.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만 미성년자 2명 포함 10여 명. 이 중엔 박 씨 여자친구였던 20대 A씨도 있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이 시작됐고 그 강도는 갈수록 세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 때리거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침대로 던져서 수갑이나 뭐 제갈 이런 걸 물리고 막 때려요. 이제 칼로 몸을 쓰다듬는다거나. 결국 일부 피해자가 신고해 박 씨의 범행을 멈췄습니다. 박 씨는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박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 A씨와 부모에게 쓴 편지 원본입니다.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박 씨 부모는 피해자 중 한 명인 고등학생을 찾아내려고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흥신소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하자 박 씨 부모는 예전에 주소와 연락처를 모를 때도 100만 원 줬다며 지금은 아파트 주소도 찾았으니 피해자를 찾기도 쉬운데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네들 어려우니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구치소 안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박 씨 부모는 밖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추적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소문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6개 혐의입니다. 그런데 반년 뒤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해줬습니다. 합의한 피해자 중엔 박 씨 부모가 찾아내 처벌 불원 탄원서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취재 닷새째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박 씨 범행 장소에 어린이집이 포함됐던 겁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집에서 인터넷에 올렸거든. 아, 여기다.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곳이야. 입구를 보니까 똑같아. 여기야. 1년 전엔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원래 어린이집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어요. 아, 지금은 없어요? 네, 있다가 안 되니까 어린이가 애들이 없으니까 그만뒀어.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어린이집에서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였던 박 씨 부모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그걸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영상은 남아있어요, 인터넷에. 그거는 모르겠고. 가세요. 남아있는 대로. 네? 몰라, 그래. 박 씨는 3년 뒤 출소합니다. A 씨는 그 3년 뒤가 두렵습니다. 그 집에서 나왔죠. 이사를 가고 정신병원도 다녀오고 가끔씩 악몽을 꿔요. 우리 구치소에서 나오는 꿈 같은 거를. 눈 덮인 배추밭을 달리다 올림픽 메달까지 배추보이의 영화 같은 이야기 모두 기억하시죠?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가 2년 만에 월드컵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넘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기문 사이를 슥슥 빠져나갑니다. 가파른 경사면이어서 내려갈수록 속도가 더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더 매끄럽습니다. 레이스 중반 0.04초 앞서던 이상호는 결승선 지점에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0.08초 차 승리. 기록을 확인하고선 그대로 눈밭에 드러누워 한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I always lose to Andreas Brummer. Yeah, but today finally I beat him. It feels like I break like a one world for me. 강원도 출신 이상호는 경사진 고랭지 배추밭에서 눈썰매를 타다 스노보드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배추보이라 불렸습니다. 제가 스노보드 어떻게 시작했고 또 그런 과정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단어의 별명인 것 같아서 6년 전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처음 나선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따냈습니다. 우리나라 설상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 이상호가 걸어온 길은 믿기지 않는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게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황홀한 순간은 잠시였습니다. 4년 전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재활을 거쳐 2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 나섰지만 0.01초 차로 뒤져 8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잊혀가는 듯했지만 다시 월드컵 시상대 맨 위에 서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I victory and now it's proved. So now I feel it's going right. 이상호는 사흘 뒤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다음 월드컵에서 또 한 번의 멋진 질주를 꿈꿉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 달 전 아시안컵 최종 명단이 발표됐을 때 조규성 선수를 향한 응원 참 뜨거웠죠.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자 달라졌습니다. 앞선 2경기에서 넣어야 할 골을 못 넣었다는 것 때문인데요. 축구와 무관한 비난도 많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여론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할 정도죠. 대표팀 동료 황인범 선수는 현지 취재진에게 팀이 잘해야 그런 비난도 줄어든다.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막 2경기를 치렀을 뿐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보란 듯이 강하게 튀어오르길 기대해봅니다. 매서운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한파주의보에서 한파경보로 강화됐는데요.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아질 텐데요.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4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폭설까지 더해졌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제주는 대설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60cm 이상, 전라 서부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눈이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로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16도, 대전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7도, 전주, 대전 영하 5도로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전까지 한파는 계속돼서요.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